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와 대비해서는 거의 움직임 없는 선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이탈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관련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중국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는 장중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어제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반응이 있었는데 금속 거래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 중국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시장이 아주 크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항생 테크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에만 거의 6%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홍콩 H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의 강세, 심천지수, 상해 종합지수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통신업종이 어제 중국 시장 내에서 6%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통신뿐만이 아니라 소재 쪽, 유틸리티 쪽, 금융 쪽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성장주가 아직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것이 꽤나 긍정적인데요. 세 가지 정책 나왔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마지막으로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중국 측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가장 크게 내놓았습니다. 정책 금리와 지준율을 동반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준율과 함께 정책 금리를 함께 인하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준율을 5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하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앞으로 1조 위안 이상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 1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내 20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의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1월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 측에서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11월에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부양 강화 정책입니다. 약간 부동산이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의 가장 큰 우려점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동산 부양 강화 정책도 내놓았고요.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대해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이자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주택자에게 대한 이 제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풀렸습니다. 이주택 담보 대출 LTV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5%에서 8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CNBC에서 나온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조금 더 나와야지 앞으로 중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쪽은 이 통화 정책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하게 나왔고 연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가장 안 좋은 것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도 나왔는데요. 통화정책의 수단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금융기관의 자산담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돕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
전체 기업을 위해서는 대출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중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보였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화권 증시가 1에서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증권사들의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입니다. 심리 개선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중립적인 스탠스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소비 심리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중 심리 회복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번 내놓은 정책들의 부양책 효과가 희석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가 될 텐데 그 재정 정책이 한 번 더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팬데믹 발발 이후에 인민은행이 내놓은 가장 유의미한 부양책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3개의 정책들은 모두 다 좋지만은 중국이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5%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평가 함께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정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나 NH투자증권과 함께 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가 재정 자극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은 랠리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한 달 동안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겠지만은 11월 이후로 만약에 추가 재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 랠리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극단적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경기 V자 반등은 어렵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통화 정책 효과 같은 경우에는 1개에서 2개 분기 이후에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내까지 12월까지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절 이후에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향 기업들의 외국인들 수급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대응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시민용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바로 밸류업 지수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는데 여러분은 100개의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증권가에서는 기존의 시장 대표 지수와 별다를 바가 없어서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PBR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 200을 비교해 봤을 때 밸류업 지수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주주 환원 지표가 가장 아쉽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업들에 비해서 ROE가 많이 낮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체가 출발하게 된 것인데 이 ROE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을 높이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주주 환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밸류업 지수의 골자였는데 배당 수익률을 보고 배당 성향을 봐도 그렇게 크게 잘 고려가 됐다라고 느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도 밸류업 지수가 훨씬 낮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수가 발표가 됐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테니 우리는 이 안에서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IM증권은 이번 밸류업 지수가 아쉬운 이유 3가지를 또 리포트로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배당 유무만을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Yes or no. 배당을 하냐 안 하냐를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낮은 배당 수익률과 낮은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이 이로 인해서 많이 포진이 되게 됐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2%를 하회하고 또 배당 성향도 2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반이 넘는 50%가 넘는 기업들이 이쪽 배당 수익률과 성향이 낮은 쪽에 포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너무 높은 PBR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PBR 4배를 초과하는 종목이 17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는 고밸류 종목이 많이 포진됐다라는 점이 또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높은 PBR을 가진 기업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이 포진됐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요 종목이 미포함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 2년의 적자 여부만 판단해서 종목을 편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 성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라는 의견이고요. 2024년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성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17개나 편입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20%가 되지 않는 기업이 40%가 넘는다는 점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 100가지 종목들을 모두 다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고 종목 선별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 기대감이 클까라는 점을 또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수 발표 수혜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밸류업의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됐었던 종목들, 편입 기대감이 낮았던 종목들을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애초에 편입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에서 편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였지만 편입이 된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기대감이 낮았던 섹터를 봐야 할 텐데 애초에 기대감이 좀 높았었던 금융이나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도 이 지수에 많이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금융주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편입이 됐고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도 역시나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섹터별로 배분 노력을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된 섹터가 IT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IT 정보 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100개 기업들 중에 24개 기업을 차지했고요. 헬스케어주도 12개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와 종목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지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2월부터의 수익률이 높지 않았던 종목, 그리고 기업의 수급 강도가 낮은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200 여부의 편입 여부, 그리고 상장 시장 등을 고려해서 대신증권에서 최종 스코어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탑 10 기업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정보 기술 분야에서 심텍과 넥스틴, 주성 엔지니어링, 해성 DS 등을 꼽았습니다. 또 소재 분야에서 동진세미캔과 솔브레인 꼽았고요. 또 JYP 엔터와 골프전, 주성 엔지니어링, 숲 같은 종목들이 스코어를 높게 받아갔습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이 지수가 얼마나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는 또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점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하익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힘을 좀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지수에 비해서 여전히 부진한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후장 들어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의 권한이 계속해서 감지됨에 따라서 지속해서 흥부석유, XTX 그린로지스와 같은 해지주들이 중간중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이긴 하지만 다우와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에 못지않게 조금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9월 미국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호조 등으로 지표들은 혼재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11월 50% 금리 인하 확률은 약 50%를 넘어서는 등 연준의 향후 인하폭에 대한 시장 베팅이 출렁거리고 있는 실정이나 일단 주식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블룸버그에서 9월 19일 시행한 서베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5년 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소프트 랜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응답자들의 75%가 동의했습니다.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금 또는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에 부진했다는 계절성의 패턴을 깨고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보면 부러우면서도 이거 완전 과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소비심리지수가 쇼크를 기록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침체 내러티브에 대한 내성이 강화된 상태이기에 이 같은 준 메이저급 지표들에 대한 주가의 민감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도 비컷을 단행하면서 이번엔 정말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주입시켰다는 점이 글로벌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하고요. 다만 최근 미국 증시가 올라갔어도 그 탄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중간중간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4% 넘게 뛰었습니다. 이번 부양책으로 중국 경기가 진짜 좋아진다면 향후 중국 관련주에 대한 국내 증시에서의 관찰도 필요해 보이겠고요. 이번에도 좋다 말겠지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간 중국 관련주들이 워낙 소액이고 수급도 비어있을 대로 비어있던 터라서 이번 중국 쪽 부양책이 국내 증시에도 빈 수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수급 공백이 있었던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가 저는 하반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략할 바이오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주력 파이프라인들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임상 결과들을 볼 때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대표이사가 이중항체 파이프라인들의 연내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게 표현하며 관련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연초 이후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주가 변동성이 컸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기술 이전 ABL 301 임상일상 성공으로 기업 가치가 레벨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매수가는 31,000원부터 32,000원까지 매수가 드리겠고요. 비중은 10%, 손절가는 3만 원, 목표가는 34,5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바이오 쪽 좋게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ABL 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2시를 기점으로 해서도 삼성전자 매도폭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번째로는 LG 생활건강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선 중국향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바로직스, 다섯 번째로는 삼성생명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 세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ST, 어제 호재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태성, 네 번째로는 JLK, 다섯 번째로는 위메이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매수가 강력하게 나왔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매도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연이어서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모두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풍산,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삼성물산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HPSP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쪽으로 강력하게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솔브레인 쪽으로 매수 흐름 들어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이넥스입니다. 미국향으로 계속해서 이 바이오 기업들 여전히 기관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SM, 다섯 번째로는 PN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매도하는 기업은 상장된 기업입니다. KB제30호 스펙 쪽으로 강력한 매도를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OS랩,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는 모니터랩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 뽑아오셨네요. 금호석유를 비롯한 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이어갑니다. 중국이 금융시장에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9조 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경기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학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호석유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지금 제가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더우시네요. 산책을 엄청 하다가 방금 네. 들어왔어요. 근데 10월이 다 됐는데 날씨가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오늘 화학주가 그냥 정말 날씨처럼 화학이 뭔가 뭐 실험실에서 뭔가 막 불타오를 것 같잖아요. 알코올 램프가 네. 타고 딱 그 양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불꽃이 정말 그 롯데케미칼과 그 하나케미칼 뭐 그때 금호석유 우리 자문사 70주 해가지고 차화정 기억나시나요? 자동차 화학정에서 차화정이라는 이름의 3톱으로 정말 뜨겁게 달릴 때, 그때를 다시 갈 수 있을까? 일단 기원을 합니다. 네. 그 차화정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고, 조선주는 그 2015년에 그 대시세, 그거를 지금 기대하시겠죠. 우리나라 시클리컬 업종에도 그런 벼시 들기를 조금 기원해 보고요. 네. 뭔가 조금 조짐이 오고 있긴 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스타트를 끊어서 근데 이게 그 롯데케미칼 같은 순수 피지컬
쪽까지 이제 좋아질 것 같지는 그때랑은 좀 구조가 틀려서 그런데 일단 스페셜티 이쪽 금호석유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갈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차화정이라고 해서 화정이가 그냥 뭐 다 갔습니다. 사이좋게 다 갔어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싹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에서 업황에서 지금 이제 뭐 정유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을 손대기도 하지만 일단은 석유화학 업종으로 나눠본다면 거기서 업스트림이란 거는 최초의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나프타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는 거기가 이제 업스트림이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가공 제품을 만드는 것들 이 금호석유가 이제 뭐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사이좋게 모두가 갔습니다.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이 싹 다 갔는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넘어가는 이 그림, 이 씬에서는 그때와는 많이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중국의 자급자족률이 상당히 낮은 때였고요. 네. 지금은 중국의 자급자족률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자급자족률이 올라왔다는 건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서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자기네들도 많이 새로 신설을 하면서 자기네가 끓여버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네가 끓여서 자기네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가 지금 차화정 시절과 지금이 많이 다른,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다가 가공하니까 오히려 롯데케미칼, 뭐 하나케미칼, 지금 하나솔루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여천 NCC 이런 회사들이 마진이 안 남는 게 금호석유한테는 마진이 많이 남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도.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NCC가 없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는 그 NCC 업체들로부터 부타디엔을 받아다 가공하니까 네. 중국이 자급자족률이 높아가지고 중국이 이제 싸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공급해버리니 우리나라는 인건비에서 안 되잖아요. 중국한테 싸게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뽑아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은 비싸요. 그럼 이제 중국이 그렇게 덤핑을 하거나 덤핑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률이 높이면서 인건비가 싸서 싸니까 그거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도 단가를 내려야 돼요. 그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럼 금호석유는 그거를 받아다 쓰니까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부타디엔을 가공해서 합성 고무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화정 시절처럼 다 같이 만약에 가더라도 차화정 시절처럼 사이좋게 모두가 가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확률 높은 예상입니다. 네. 지금 금호석유가 2분기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1조 8,525억이 나왔네요. 2023년도에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예요. 2023년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가 1조 6,675억. 그리고 올해 2분기가 1조 8,525억. 계속 조금씩 3분기 연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나올 3분기는 예상치가 1조 8,792억. 요것도 예상치만큼 나온다면 지금 4분기 연속 일단 매출액이 상승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352억, 786억, 그 다음에 이번 2분기에 1,191억.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예상치는 1,145억으로 영업이익은 이번 분기보다는 낮게 지금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회복세가 뚜렷하죠. 2023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은 352억에서 이번 분기에 1,191억이니까 거의 3배가량이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 폭에 비해서 영업이익 늘어난 폭이 훨씬 더 크죠.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마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런 논리 구조상 거기에서 해당됐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합성 고무를 주력으로 하는데 이게 최종 제품은 타이어, 신발, 장갑 뭐 이런 데 쓰이겠죠. 고무 케이스 뭐 이런 데 쓰이겠죠. 이런 데 쓰이는 게 이제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SBR, 부타디엔 고무는 BR, 부타디엔 루버니까요. NBR은 니트릴 부타디엔 루버, 그렇죠? 그다음에 라텍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S가 하나 더 붙어서 SBR이 스티렌 부타디엔 루버인데 앞에 S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SSBR 요거는 고성능 타이어에 쓰이는 가장 비싼 합성 고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고성능 전기차 타이어에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요 대체제 효과죠.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합성 고무 가격도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 의류 가격이 오르면 뭐가 오르나요? 합성 의류인 섬유인 나일론의 가격이 오르죠. 네. 그래서
이 뭐 런닝이 면 100% 함유다가 면 가격이 국제 면 가격 목화솜에서 나와요. 면화 가격이 너무 오르면 나일론이 더 싸니까 면 50, 나일론 50에 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그럼 나일론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합성 섬유씬에서도 그렇고 합성 고무씬에서도 똑같아요.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고무나무에서 나오잖아요. 말레이시아나 네. 이 그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고무나무에서 천연 고무를 뽑아내는데 그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합성 고무 가격도 당연히 오르고 그러면 합성 고무를 파는 금호석유는 롯데케미칼에서 뽑아내는 부타디엔 가격은 내려가는데 걔네는 내려야 되니까 중국이랑 경쟁이 되니까. 근데 그걸 가공해서 파는 합성 고무 아까 전에 뭐 SBR, SSBR, MBL 이거 가격 오르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요걸 빼면 커지죠 마진이. 그래서 영업이익이 저렇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천연 고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인가? 네. 지금 현재 천연 고무 가격도 3년 내 최고치인데 지금 유럽의 삼림 벌채 금지법 EU DR이라고 원래는 12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목재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수출을 너네 거 안 받는다고 하면 이제 나라 살림이 힘드니까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하곤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너무 이 산을 많이 깎아내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존도 다 지금 아마존에 그 나무들이 막 다 사라져버리고 5초마다 한 번씩 축구장이 없어진답니다. 지금 축구장 크기만 한 게 5초마다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깎아내가지고 목재니 뭐니 다 써버리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숲이 없어지면 지구가 더 더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그냥 스탑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동남아시아에서 천연고무가 많이 팔리지 못하면 벌채로 인한 것을 유럽에서 수입을 금지하면 유럽에서 한 것을 만약에 미국도 따라하고 다른 데로도 따라한다고 하면은 이제 고무 수출을 못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사재기를 해놔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라면 통조림 싹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고무가 이제 없으니까 천연고무를 사재기해서 오르는 거에다가 앞으로 이제 수급이 또 줄어들어가지고 또 합성고무 대체제가 천연고무가 없어지니까 이게 계속 오를 수 있는 확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스페셜티라고 해요. 이게 스페셜티 제품. 그러니까 순수 퓨어 화학 회사를 보통 롯데케미칼 같은 NCC에 뽑아내서 그냥 쌀, 에틸렌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보다는 이제 스페셜티에서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중국의 기술력도 이제 스페셜티 제품으로 오겠지만 이제 순서대로 오는 거죠.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오는 거지 갑자기 무슨 솔라시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걔네들 따라오면 도레미파부터 그냥 도레미파 쪽에 있는 데가 타격을 먼저 입는 거고 네. 솔라시도에서는 조금 시간을 버는 거죠. 거기서 계속 더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금호석유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유리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롯데케미칼보다는 금호석유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고무도 사재기를 하는군요. 예, 무조건 뭐든지 없어진다고 네. 하면 사재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금호석유가 또 여기에도 수혜를 받네요. 금호석유 앞으로 또 마진 더 증가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송원산업 여기도 또 화학 기업입니다. 화학 제품 제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오늘장에서 또 9% 가까이 현재 구간에서 시세를 뿜어주고 있고요. 역시나 중국 관련 모멘텀 기대감인가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백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MSG 같은 업체입니다. 우리가 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였을 때 마법의 비법으로 MSG를 딱 꺼내서 탁 넣잖아요. 예.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 조미료 역할. 당연히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양보단 적겠죠. 그렇죠? 그쵸.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양이 더 많아야지 MSG가 이만큼이면 그건 너무 짜잖아요. 네. 너무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전체적인 시가총액이나 캐파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등치가 크고 산업의 규모도 훨씬 더 큽니다. 송원산업은 산업의 규모도 작아요. 당연히 MSG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제품은 이제 플라스틱 안정제. 보통 산화방지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산소랑 만나면 산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녹이 슬고 이래버려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거를 넣어야 됩니다. 네. 그 플라스틱 제품에도 플라스틱 재료에도 산화방지제 매출이 70.3으로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유기주석 화합물 10.3%, PVC 안정제 4.8,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PVC는 쓰이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쵸. 창호 창틀에도 쓰이고 아니면은 말랑말랑한 그 뭐 주부님들 유리 깨지는 거 싫어하니까 약간 PVC 재질로 해서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비스는 말랑말랑한 거 그 식탁 위에 깔잖아요. 식탁에 네. 스크래치 나는 거 싫으니까.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안정제의 농도를 조정해가지고 많이 넣으면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덜 넣으면 창틀이 같이 딱딱해지고. 또 PVC 안정제 이런 것도 합니다. 네. 어쨌든 산화방지제가 주력이고요. 원재료는 뭐냐면 페놀이에요. 페놀.
페놀은 어디서 받느냐? LG화학하고 금호 P&D에서 받습니다. 이게 지금 원재료, 얘네도 마찬가지로 원재료 페놀 가격이 내려가고 얘네가 파는 산화방지제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의 마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는 순위는 세계 2위인데 세계 2위니까 1위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하지만 차이는 꽤 나요. 독일의 바스프라는 업체가 40% 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가 20%로 더블 스코어, 바스프가 50%가 넘어요. 그리고 얘네가 22% 정도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근데 더블 스코어이긴 하지만 거의 얘네 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상태. 근데 안 좋은 거는 이제 바스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1등 업체가 내려버리면 가격을 송원산업도 내려야 돼요. 왜냐면 1등 제품이 가격을 내렸는데 이 2등 제품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파로는 이제 울산 공장에 10만 2,800톤 있고요. 매암 공장에 20만 1,420톤 있습니다. 총 30만 톤을 1년에 뽑아낼 수 있는 그 안정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납품되는 데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지금 느낌 오시죠? 아까 전에 이 회사들 말하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속해 있는 하나솔루션, 여천NCC, 대한유화. 다 우리나라에서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송원산업은 뭡니까? 나프타 크래커 센터의 가동률이 높아져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얘는 당연히 그냥 들어가는 거죠. 산화방지제, 가소제 이런 게 첨가돼서 자연스럽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업체들이 좀 어려우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업스트림이 좀 어려우면 송원산업도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게 되겠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 가운데 70%가 해외입니다. 근데 해외 중에서 주력이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그 해외 법인이 있는 곳이 미국하고 스위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스위스 법인 송원 인터내셔널 에이지를 통해서 바셀, 그리고 미국 다우, 보레알리스 앤 보르주 이런 데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 집중된 거예요. 법인이 미국하고 스위스에 있으니까 유럽, 미국 쪽에 저기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 덤핑해가지고 파는 거에 영향을 조금 덜 받겠죠. 미국, 유럽이 조금 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지난해 6월달에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팔릴 뻔했는데 아쉽게도 송원산업이 한 3,4천억 원을 불렀고요. 이걸 사려는 본입찰에 3개가 참가했거든요. TKG 태광, 그다음에 심팩, IMM 사모펀드가 참여했는데 2천억 원대를 원했어요. 근데 송원산업이 4천억 원대를 부르는 바람에 이게 결렬이 됐어요. 매각이. 매각할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있었는데 물론 뭐 이 매각이 무조건 잘 된다는 법은 없지만 네. 예를 들어 뭐 요즘 사모펀드가 사가지고 자꾸 제이시스 메디칼의 루트로닉처럼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TKG 태광이나 심팩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요 송원산업을 노리는 업체들은 많았는데 몸값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경기도 그렇게 막 호황기가 아니어서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송원산업은 굉장히 MSG로 감초 같은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덩달아 지금 송원산업도 당연히 화학회사들이 오르면 오르는 부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화학주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볼게요. 휠라홀딩스입니다. 오늘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경기 소비재 부문에 이제 휠라홀딩스가 포함이 됐고요. 현대차와 기아, F&F, 코웨이, 휠라홀딩스 등이 자유소비재 종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데 휠라홀딩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의류회사가 참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는데 휠라홀딩스, F&F 뭐 다 네이처홀딩스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휠라홀딩스는 지금 사실 아큐시네트를 인수했을 때 세계적인 골프용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기대를 했지만 지금 아큐시네트 지분, 자회사 매그너스 홀딩스가 갖고 있는 것을 2%가량 시간의 매매 블록대로 처분해가지고 977억 원을 지금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용품 회사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의류 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쓰리마라고 하세요. 지금 10대, 20대 초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성수동 좋아하시는 분들. 쓰리마 아세요? 마르디, 마땡김, 마리떼. 아, 알죠. 그러니까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는 이건 다시 우리 그때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막 이래가지고 겐 유즈드 무슨 저거 안전지대 아시죠?
다시 복고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성수동에 그 대림 창고 옛날에 창고로 쓰던 거 지금 꾸며가지고 예쁘게 만드는데 거기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가 전면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옛날 브랜드가 복고로 돌아온 거고 마르디랑 마땡킴은 이거는 완전 인디 브랜드에서 폭발적인 젊은이를 지지받고 뜬 브랜드예요. 그 마르디 뒤에가 뭐죠? 마크리디? 마크리디 옷 있으신가요? 옷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이 모습만 보다 그렇게 한번 입고 캐주얼 같이 입고 나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얀색의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초록색. 자, 알겠어요. 초록색 꽃, 네. 초록색 꽃 있는 거 네. 있죠. 네. 그거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지금. 네. 되게 근데 인기 지금 많아요. 그 장면이 외국인들한테 많이 목격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K식품하고요. 네. 그다음에 K화장품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요. 그다음에 K의류. 그 마르디에 꽃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출국을 하는 모습이 지금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관광의 모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K의류도 가능성이 보여요, 이거. 우리나라로 세계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네. 요게 지금 박하목인가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디자이너예요. 박하목 디자이너랑 이수연 디자이너가 부부예요. 가운데 화자랑 이수연의 숫자 따면 화수죠. 이걸 합쳐서 화요일 수요일을 프랑스어로 하면 바로 마르데떼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사실 2010년에 만들었고 이게 꽃도 있고요. 여기에 뭐 비버 같은 동물도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게 지금 엄청나게 떠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지금 휠라홀딩스에 나오냐? 휠라홀딩스가 안타스포츠라는 중국 스포츠 업체랑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휠라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굉장히 비싼 브랜드로 인식을 시키는데 성공했잖아요. 휠라가 원래 싸구려. 나이키, 아디다스의 3등. 아식스 뭐 이런 요즘에 다시 아식스, 아디다스 뜨긴 하겠지만 네. 휠라가 되게 싸구려인데 거기서는 고급 브랜드로 지금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요 유통망이라든가 그동안 업력을 믿은 거죠. 네. 그래서 마르디랑 마땡킴이 이 중국의 판권이라든가 유통을 휠라홀딩스에 맡겼습니다. 네. 물론 지금 뜨거운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100평 넘는 규모의 파워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지금 마르디 그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네. 아직 중국으로 지금 전이가 되진 않아서 지금 휠라홀딩스 쪽으로 오진 않았지만 휠라홀딩스가 아까 말한 대로 아크시네트 지분 팔아서 1,000억 원 실탄 마련했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의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K의류가 본격적으로 뜨고 있는데 그 3마 중에 2마를 휠라홀딩스의 유통 소나기에 쥐어줬다는 거.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주가 시원한 반등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입고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오늘 좀 심도 깊게 나눠볼 텐데요.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후보가 또 선출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당시 대통령이 네. 빌 클린턴이었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92년도에 아칸소 주지사였는데 바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Stupid, It's Economy. 이코노미. 바로 우리가 이제 정권 방송이니까 경제 방송이니까 그때 바로 이 경제를 이야기했던 거. 봐봐야 문제는 경제야.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아버지 부시를 이기는 결정적인 그렇죠. 네. 동력이 됐죠. 자, 이번에도 미국 대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 선거도 공부하고 대통령학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뭐 할리우드 영향력 이거 무시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근데 과연 누가 되냐 주는데 11월 5일이에요. 항상 이제 미국은 4년마다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이제 미국 대선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1월 5일 날. 네.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국은 50개 주입니다. 여러분들 50개 주를 아시면 돼요. 50개 주에 각 주별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주, 텍사스주, 그다음에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긴 사람이 그 주의 선거 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이른바 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전체 득표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경상도, 뭐 또 전라도 이렇게 우리 다 상관없이 포함해서 최종적인 득표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별로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선거인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뉴욕이나 뭐 텍사스나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각 주별로기 때문에 전체 득표에서는 트럼프가 또는 해리스가 이길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주별로 싹쓸이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 숫자에서 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체 득표가 아니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다 확보하는데 이걸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인단 싸움이다. 전체 유권자 득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 선거에서 엘고 부통령, 그다음에 바로 트럼프와 맞붙었던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죠. 배우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체 득표에서는 이겨 트럼프를.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가 앞섰기 때문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겼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국의 주에서 각 주별로 계산한 선거인단에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선거 이론에서 분석을 할 때는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스윙 하는 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는 배틀그라운드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최근에 이제 CNN이라든지 미국의 팍스나 이제 ABC를 보면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7개 정도 되는 스윙 스테이트, 오하이오,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그다음에 일리노이, 그다음에 이런 주에서 과연 인디애나 이런 주에서 켄터키, 조지아 이런 데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캘리포니아는 해리스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텍사스는 공화당 트럼프 이미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기는 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미국 대선의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하다가 나오면은 이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 내에서는 관련주가 튀기도 하고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방식을 잘 이해하신다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판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리스 그렇죠.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해리스가 좀 앞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CBS 조사를 보면은 최근 시점입니다.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에서 7곳 중에서 5곳이 오차 범위 냅니다. MBC 여론조사는 49%로 44%인 트럼프보다 앞선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에이, 배종찬 소장이 좀 예측해줘요. 해리스예요, 트럼프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명 정도의 여론조사만으로는 모른다. 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 득표가 아니라 이 특히 스윙 스테이트 7군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한 5군데 정도가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그 주에 17명, 10명, 9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거기에 승부가 중요한데, 그건 이게 전국 여론조사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저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백인 유권자가 67%나 됩니다. 그러면 이 백인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우리 방송에서 조금 예측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른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죠. 주식시장이나 종목이나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수혜주를 짚고 갈 텐데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업종별로 수혜주도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여러분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우리로서는 2차 전지가 다시 좀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부활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되면 말 그대로 지금의 친환경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도와 그다음에 이 흑인 혼혈이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죠.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누구죠? 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가 되면은 이 그대로 정책이 유지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좀 중우장대한 조선, 철강, 그동안 우리 좀 이데일리 TV에서도 잘 안 다뤘잖아요. 철강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반등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방산 원전. 이쪽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방위비 비용을 정해가라 이러면 어쨌든 간에 이 방위 쪽으로는 더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 방산이나 원전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해리스 트레이드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후보 누가 되던 간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을 텐데, 최근에 보니까는 뭐 대표적으로 전력 그렇죠. 쪽이 꼽히더라고요. 뭐 쓰리마일 섬도 이제 다시 원전도 가동한다 그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 최원 앵커의 지금 이런 분석이 상당히 예리한데, 네. 아니 누가 되든 전기 안 쓸 거예요? 어. 그럼 불 지필 거야? 지금 모닥불 지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기. 왜냐면 AI 반도체 쪽으로 가더라도, 기존의 2차 전지 쪽으로 가더라도 전력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트럼프 쪽에 조선 얼마나 전기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또 방산, 다 중구장대한 사업은 전력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이름 중에 섹터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일렉트릭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L 들어가는 기업 주목하라고 하는 거, 항상 그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해리스도 61years ol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다? 바이오. 제약. 이쪽은 헬스. 이쪽은 여전히 누가 되든 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트럼프 재임 시에 행정부 때 막 신경 썼던 기업 기억나잖아. 기업 기억나시죠? 뭐다? 더나 모더나. 아, 모더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백신 쪽은 굉장히 트럼프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든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알테오젠 같은 그런 기업들 등의 유사 기업들은 대기업에 또 이 충분한 지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쪽 계열사들 주목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관련되는 분야, 트럼프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 트럼프 1기 때도 이번에 이제 집권하게 되면 집권한 다음에 이제 2기가 되는 거니까 1기 때도 얼마나 석유 이쪽으로 또 주목을 받고 또 상당히 또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 만큼 해리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신경을 썼는데 배터리,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명암이 좀 엇갈릴 수 있다. 대신 이제 원자력의 경우에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방점은 전력에 찍히는 듯합니다. 전기는 계속 필요하니까는 미국 내에서도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김없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점점 더 K라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농심품 품목 중에서 라면은 현재 수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닭 볶음면의 인기가 독보적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라면 대장주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향 불닭볶음면 수출 증가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 수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회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농심이 기대보다 부진한 3분기를 보일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매출액이 8,8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54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상보다 더딘 미국과 중국 법인 매출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매출 전망치를 하향하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5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내려 잡았는데요. 투자자들이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하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심의 해외 매출 추이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중국향 수출이 특히나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내놓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삼양식품에 대해서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강력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대신증권이 3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매출액을 4,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요. 영업이익은 870억 원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 5월에 이 공장이 완공되는데요. 이에 따라 생산 가능 물량이 확대됩니다.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이 현재 18억 개에 미치는데 25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럽과 중동 등으로 수출 지역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가 좀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진 상황이어서 주가가 쌀 때 사 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 7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워낙에 견조한 가운데 유럽향 매출도 급증하고 있죠. 연내 네덜란드 법인 설립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향 라면 수출액 보시면 빨간 선이 올해 수출액인데요. 지난 해들에 비해서 독보적인 차별화되는 어나더 레벨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양식품 K라면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 줄지 그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갑자기 좀 크게 빠지면서 보합권을 유지했던 양 지수가 모두 다 1% 이상의 급락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폭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4,8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1%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좀 상황을 잘 인식을 하셔서 이거랑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덴티움을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임플란트 사업 자체가 개별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분들에 있어서 덴티움의 앞으로의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제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지준율 50bp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1조 위안을 풀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188조 원이죠. 그 좋은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증시를 좀 올리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수혜주들이 오늘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의 수출 물량이 좀 많은 기업들이 소비주들, 특히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인데 덴티움도 마찬가지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해외 쪽 여러 국가들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동남아 쪽이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거의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장중에 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3.5%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중국 쪽 매출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해야 되나 매출이라든가 전체적 EPS라든가 그게 내려가진 않았어요. 예, 좋은 계속해서 매출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 추세이고 EPS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상 앞으로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의 상반기에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덴티움의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따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밸류 지수 어제 관련해서 뭐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기업들 얘기가 좀 나왔죠. 그게 덴티움 들어갑니다. 덴티움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알찬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가도 또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뭐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덴티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미 몇 차례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 양지수가 현재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1%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비껴 나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 부담 없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알루코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시장 내려가긴 합니다만 이것도 중국 쪽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알루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미국 무역대표부가 27일 날부터 이제 뭐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에 이제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알루미늄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생산을 해내면서 내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올해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지금 현재 부각을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국면이라서 우리가 한번 이제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금융 주주 압출 가공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제 원탑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오늘 이 같은 이제 비슷한 구조의 이제 회사인 알맹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루코도 이제 뒤늦게 후발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유럽과 북미에서 사업을 확장 중에 놓여져 있는데 내년부터 이 배터리 소재 매출이 향후 2년간 연간 103%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좀 수급이 유입될 것 같아서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막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이제 20선을 막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선만 재이탈되지 않는다면 즉 2,400원 구간만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 포지션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만약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2,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코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는 또 박수원 대표님께서 사마 알루미늄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두 분 다 알루미늄 쪽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알루미늄 쪽 최근 들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못 움직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이상 빠지고 있고 11만 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이미 몇 차례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신 이후로부터는 주가 상승 달력 계속해서 나오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지수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동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 배송 그
운송업이죠. 해운 사업인데 그 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과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이번에 3분기에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4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분위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오늘 장중에만 하더라도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장막판에 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살짝 좀 매도로 좀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다 같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수 때문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좀 빠르게 또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그 킨텍스 쪽에서 지금 2024 H2 및 2024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수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또 앞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가장,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쪽은 풍력 쪽입니다. 풍력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죠. 원전이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이제 태양광 쪽. 태양광 쪽에 의외로 좀, 원전보다는, 탄소 배출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화력발전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수소 에너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제 생태계가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베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매크로 흐름에 있어서의 오장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조정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봐야 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전체 시장을 좀 이길 만한 종목들 그리고 지수가 워낙 좀 불안하다 보니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은 기업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현대차가 자체 배터리 양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생산 가격을 대폭 줄이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납품받는 물량과는 별개로 별도 물량을 시제품을 생산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10,000대에서 20,000대까지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제품 제조 설비를 2027년께 구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업체와 2분기부터 납품 가격과 물량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업체들로는 LNF와 LG화학 그리고 일부 중국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에 현대차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한 단계 점프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배터리 성능 개선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계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이뿐만 아닙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 역시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의 저명한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도 만약에 자체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면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배터리 업계의 판도에는 어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일단 배터리 셀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터리 판매량에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현대차에서 배터리 기술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면 셀 업체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납품 단가 협상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최대 화두 중 하나이고요.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는 이미 자체 배터리를 생산해서 개발해서 탑재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일본의 도요타는 2028년까지 배터리 자회사와 자체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닛산 역시 2028년에 LFP 생산 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스바겐도 2030년까지 자회사를 통해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을 밝혔고요. GM도 2026년에 LFP 생산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안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더 빨리 배터리 내재화에 생산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내재화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완성차 업체라면 꼭 도전해야 하는 분야로 연결이 되면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활약 그리고 다른 업체들의 활약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자화전자입니다.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화전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연이어 좀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화전자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이제 8월 29일 날 한번 이제 그 부분에 언급을 한번 드렸다가 한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아이폰 16의 혁신성 부족 문제로 인해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이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9월 9일 날 정도에 한 대략 한 18,000원 정도 부근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살짝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옆으로 좀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이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랑 손떨림 보정 장치를 이제 아이폰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내면서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37.7% 그리고 80.8%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가 되는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좀 부진할 때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로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애플 AI 시스템이 있죠. 그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이게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에 이제 상용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이제 실망감이 좀 들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1월 정도에 상용화를 조금 이제 진행시킬 것이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수급이 또 단기적으로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17,500원 밑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평단을 최대한 낮춰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빠르게 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만 원 이상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부진할 때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아가야 할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 오늘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만 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이라크 전쟁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죠. 레바논과의 지금 이제 뭐 사이가 안 뭐 옛날부터 뭐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아무튼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제 좀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팔 간의 전쟁이 지금 이제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다 레바논까지 좀 확산이 된다면 이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누구나 예측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회색 코뿔소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 부분이 또 오후장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도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위클리 옵션이 또 내일 있다 보니까 위클리 옵션
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수요 5장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약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매주 목요일이다 보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에 등락폭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그 심한 부분, 롤링되는 부분들을 좀 피하고자 수요일 날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접목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5장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쟁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는 그나마 지금 현재 플러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사우디 올해 상반기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번에 이라크를 통해서 대형 수주를 좀 따낸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매출을 지금 현재 뭐 예측치가 좀 벌써 뭐 나왔습니다. 뭐 나와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출이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매출이 대략적으로 27조 원, 27조 원,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지금 현재 자회사를 편입을 좀 시킨 부분인데, 다분 멀티미디어와 지금 협력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좀 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로봇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고스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만들고 있죠. LIG 넥스원이. 여기에다 지금 현재 사람을 대리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용 로봇을 현재 개발하는 고스 로보틱스라는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지금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오일선도 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오히려 LIG 넥스원과 같은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단기 수익을 좀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산주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오늘 2%에 가깝게 상승세 93,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K푸드 관련주가 잘 갈 때 좀 소외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일까요? 오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리온 일단 뭐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 넘게 성장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 K푸드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폭넓게 K푸드 전체적인 수출 실적과 그리고 이제 과자 수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한 번씩 화제가 되면서 이 식품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1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이 과자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그리고 이대로만 잘 간다면 올해 1조 원 가까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조금 내려앉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오리온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서서히 이제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주가가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120선 정도까지 이제 수렴형으로 가면서 이제 그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올 하반기까지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탈바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93,000원대부터 지금 그 아래로 한 9만 원 정도 자리까지 3,000원 정도 텀을 두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0만 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 하반기까지 보시면은 한 11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조정을 받았던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주가 상승 달력 10만 원대는 물론이고 10만 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11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소영훈 차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크게 빠집니다. 아마 대응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빠질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지 못했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저께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한 흐름들도 좀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소비주라든가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좀 반도체 섹터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이 이어지다 보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뭐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도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만큼 당분간 시장이 좀 큰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좀 긍정적인 뉴스로서 지준율 인하라든가 비컷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수가 좀 큰 반등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유동성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중국 관련해서의 최근 화장품주들의 좀 강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을 좀 보신다라면 소비주나 화장품주 쪽을 좀 보시고 지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좀 갖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반기에는 중국을 안 보고 미국을 봤었는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좀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중국향 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이 갑자기 막판에 훅 끌어내리네요. 네, 일단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정강 후 약 장세였었는데요. 역시나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움직임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들 관련해서는 전거래일 엔비디아의 상승세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 섹터 단에서 흐름을 좀 이끌어 가주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매도세가 이제 거세게 불면서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을 봤더니 전일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나왔잖아요. 세론으로 인해서 밸류업 지수로 상승세가 나왔었던 코스피 종목들 단에서 세론으로 인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준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오늘 업종 지수단이
2.5% 이상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지수단과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그동안 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같이 이제 흐름이 동조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수급적인 지금 동향 봤을 때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 순매도세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순매도세에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연속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제대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갑갑한 그런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좀 볼까요? 코스피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오늘 장 막판에 더 하락폭을 늘려가는 모습. 현재 전일 대비 1.04% 빠지고 있고요. 2,604.33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좀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구간 5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사들이고는 있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 막판에 갑자기 하락 전환해서 이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0.85% 전일 대비 내린 760포인트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25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3% 이상 올랐고 중국 측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이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오히려 힘을 잃고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반전하면서 마감했을까요?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STO 쪽 9%, 중국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7% 넘게 상승세, 그리고 중국과 이어집니다. 구리도 2.4% 이상의 상승세. 장기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듈 쪽 오늘 3.7%, 해운 물류 쪽도 2.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과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실적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쪽 3.3%, 에너지 쪽도 2.3%, 역시나 에너지 쪽도 중국과 이어집니다. 세 번째 업종은 HBM입니다. 오늘 그리고 상한가 간 기업들 만나보시면 홍성그룹, 형지엘리트와 같은 중국계열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퀀텀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K옥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알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이상 급등세, 서울옥션이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서울옥션과 K옥션과 같은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ST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갔고요. 한진칼도 오늘 시장에서 14%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마감 지수 상황도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3%가 넘게 빠졌고 2,600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루 만에 35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2,59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일간의 흐름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약 3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빠진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759선까지 빠지면서 760선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연이어서 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 1% 이상의 급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지수를 이겼습니다. 오늘 1% 상승세. 간밤에 엔비디아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지수를 이겨냈고 LG엔솔,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3% 이상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생물 보합
보안법이 최근에 미국에서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이곳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또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반영이 된 듯하고요. 현대차가 0.5%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부터 KB금융까지 일제히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2% 넘게 급락세, 포스코홀딩스도 2.7%, KB금융 무려 4%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분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좋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은 6% 이상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워낙 급하게 올라왔다 보니 오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알테오젠 쪽으로 세론이 나왔고 6% 넘게 하락하면서 33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0에서 1%의 이 하락세, HLB 2.8% 넘게 하락했는데 88,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엔캠도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전반적으로 빠진 가운데 알테오젠 쪽으로 크게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라는 점을 오늘 시장의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합니다. 리노공업 제외하고는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1에서 6%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리가켄바이오 2.6%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제약 6% 이상 빠졌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과 같은 급하게 올라온 기업들 오늘 그만큼 좀 빠르게 빠졌고 클래시스 3%, 휴젤 3% 넘게 빠진 가운데 리노공업은 시세를 지켜냈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좀 열심히 부지런히 만회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장 막판에 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의 분위기도 이어받지 못했고 또 옆나라 중국의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증시만 좀 소외받는 느낌이네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이것도 좀 잘 소화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내일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은 반도체 업종 섹터가 지금 소부장 기점으로 해서 바닥이 좀 잡혀 나가고 있는 모습은 시장에서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인텔도 시장에서 어쩌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론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퀄컴이 시장 가치가 162조 원으로 평가되는 인텔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쪽에서 약 한 6, 7조 가량의 투자를 제한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인수나 금융사들의 투자 제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인텔 쪽에서 위기가 지금 닥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인텔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하는가 하면 배당금 지급까지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CPU로 인텔이 좀 영광을 누렸다면 지금은 GPU 시장인 엔비디아 쪽에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을. 그러다 보니까 인텔 쪽에서는 계속 위기론이 나오는 것 같고 이에 따른 또 반사익 수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는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치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어쩌면 이제 증시 풍향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 내에서의 풍향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을 당연히 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120달러 선까지 주가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130달러 선이 올해 최고치였었는데 블랙웰이 이제 11월에서 1월 4일 4분기 경에 이제 출시가 된다 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제 10월 달에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전의 정고점 구간인 130달러 선도 돌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AI 그 투자가 지금 좀
그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을 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소를 이제 하려면 한 10월 달까지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인 시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일 이제 또 대외적인 이슈를 볼 때는 BOJ 쪽에서 금융정책 결정 회의 관련해서 의사록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BOJ 쪽에서도 계속 이제 경기 상황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물론 이제 금리 동결로 가긴 했지만 지난번에 깜짝 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지금 BOJ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의사록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한 번쯤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BOJ 관련해서 이런 이제 금정위 쪽 의사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장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제 1%대로 하락으로 돌아가면서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만 좀 어느 정도 그냥 보합권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지금 W자 반등으로 가고 있는 추세 상승 패턴이거든요. 미국 증시도 지금 S&P 500 지수나 내지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신흥국 시장은 좀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처럼 좀 그 시장 상황 자체가 디커플링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쪽으로 시장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다시 불확실성이 짙게 깔린 시장인데 내일 아침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체크하면서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장에서 국내학교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와서 화장품 관련주인 J2K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은 화장품 이제 천연 미생물 쪽 원료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조짐이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화장품 쪽은 중국 소비주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소비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호텔 이쪽이 다 이제 중국 소비주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상반기 상승세가 나왔다가 조정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 보면 거진 아직까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사이에서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쪽의 이제 수출향 그쪽을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객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 ODM 브랜드사를 포함해서 약 300여 개 고객사에 그 원료를 공급 중에 있고요. 특히나 이 기업의 특화된 기술이 바이오뱅크 기술이 있는데 이 바이오뱅크 쪽은 그러니까 바이오 소재를 균주로 이제 제공하는 형태인데 보통 이제 한 브랜드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화장품 원료 관련된 균주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여 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들 지금 뭐 300사 정도 이제 고객사 있다고 하면은 사실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소재 쪽으로 봤을 때도 2000여 종의 그러니까 뭐 자외선 차단 소재, 바이오 소재, 뭐 용매제, 천연 소재 이런 것들 다 합했을 때 그 관련 소재도 지금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에는 화장품 소재 관련주 했을 때 현대 바이오랜드 그리고 J2K 바이오가 그나마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장품 이제 원료 쪽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신규 상장했고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보호예수 물량도 풀린 와중에 지금 그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반등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조정 이후에 반등 시점을 노려본다 한다면
J2K 바이오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 유성형 캔들 기점으로 해서 한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와주고 나서 3개월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조정 나와주고 나면 추세가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업황이 강할 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낙폭 이후에 제가 지금 추세를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대가 지금 단기적인 쌍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잡는 것도 수월하거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단 이제 전 저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종가 기준이 19,000원이니까 19,000원에서 10% 내외 구간인 17,000원 구간대 단기 손절가 잡아가시면 되고 다시금 지금 단기적인 이제 쌍바닥에서 박스권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야지 완전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구간대까지 일단 단기에서 스윙 관점으로 23,000원 구간대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23,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J2K 바이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시추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광제도 개편 방안과 시추 관련 기술 사항, 투자 유치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됐으며 석유공사가 1차 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일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생산업체 키옥시아 홀딩스가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키옥시아가 반도체주 약세 상황에서 상장 후 시가총액이 목표했던 1조 5천억 엔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옥시아는 11월 이후 조기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옥시아는 2020년에도 상장 신청 후 미중 갈등으로 산업 환경이 악화하자 상장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자사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에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의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한편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관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상 이유로 정보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될 경우 그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돼 분쟁 구도가 새로운 국면에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건 셀비온 대표가 전립선암 방사성의 이 약품 신약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코스닥 상장 포부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셀비오는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 LU177DGUL을 내년 상반기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4분기 중 조건부 허가를 얻어 국내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셀비온 일반 청약일은 다음 달 7에서 8일이며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